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닷새째를 맞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린이 등 민간인 학살과 보복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정일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등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법은 없다면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망자가 2,300명을 넘었고 하마스는 영유아 학살 같은 끔찍한 반인륜 범죄를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와 공습, 지상작전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열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관련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Bloodthirstiness brings to mind the worst rampages of ISIS. This is terrorism. There's no justification for terrorism. There's no excuse. 네, 폭이 한 6km 되고 길이가 50에서 60km 정도 된다는 좁고 긴 지역 가자지구 보신 대로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황이 어떤지 정호김 의원님이 좀 전해주시죠. 지상전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민간인 소개하면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의 대규모 항모가 지금 중동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민간인들의 희생이 엄청나죠. 네. 지금 이 사망자가 2,300명의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 민간인들이 납치되어 있는데 네. 그 납치되거나 인질로 잡힌 민간인에 대한 테러가 정말 그 사람이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보복은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테러 이상의 지금 보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제를 촉구하지만 지금 듣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팔레스타인 사망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됐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될 1차적인 대상은 하마스라는 세력이지만 네. 과연 이 이스라엘의 보복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하마스에 의해서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의 민간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향후에 이 상황이 상당히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과 유럽이 있고 지금 하마스로 대표되는 지금 그 아랍권에는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지지를 있고요. 하고 있고요. 이란이 가장 이제 그 배후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세력이 큰 나라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미 수교를 한 나라도 있습니다. 요르단, 바레인, 이집트 그리고 UAE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요 현상을 어떤 식으로든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킨 상황인데 네. 이게 확전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지가 밤이기만 해서 저렇게 컴컴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를 한 뒤에 단전 단수를 했고
그 가자 지구 안에 유일한 발전소가 화력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연료가 거의 떨어져 가지고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밤이 되면 암흑천지고 전기, 가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민간인들도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을 할 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아를 학살을 했고 제가 참 입으로 옮기기에도 참혹하지만 일부는 참수까지 해서 그 시신을 좀 X 같은 데다가 그렇죠. 공개를 텔레그램에도 공개를 하고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이게 전쟁이 아니고 대학살이다 그러는데 이제 하마스에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국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인은 군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짜 전쟁이 아니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고요. 러시아 제정 시절 때 유태인을 학살한 거 있고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참혹한.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크파르 아자라는 집단 농장에서 아기들 시신만 49가 지금 나오는 진짜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대학살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장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을 키부츠라고 하는데 한 농장에 이스라엘군이 가보니까 아기하고 부모, 일가족이 집단 살해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 네, 거기 식탁 위에는 커피가 있었고 애들이 먹는 우유까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시신이 산계되어 있는 모습들. 진짜 이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빨리 끝나야 돼. 지금 벌써 75년째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빠르게 세계의 화약고인 여기에 빠른 조처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도 지금 아기들이 많이 다치거나 숨져서 지금 곡성이 가자 지구 내에 자자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대피한 지하 벙커 안에 수류탄을 안전핀을 뽑은 뒤에 던져넣는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뭐 어떻게 됐을지는 불문가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하마스인데 이게 정당의 성격도 있고 군사 집단의 성격도 있고 테러 집단의 성격도 있는데 요번에 먼저 도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처참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하마스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지하 벙커에 민간인들이 피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류탄을 집어넣었다라는 그 잔인성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정 러시아 당시에 러시아 제국이 유태인에게 대한 학살, 그다음에 2차 대전 중에 나치가 유태인들에게 했던 홀로코스트 이상의 그런 테러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다 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민간인들한테 행하는 폭력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슬람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이게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인종만 다르지 성서로 보면 같은 구약 성서를 공유하고 있는데 75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아마 수천 년 묵어있는 이 갈등이 한 번 터질 때마다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21세기에 소위 SNS를 통한 가짜뉴스가 또 범람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도 많고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러한 충돌 때문에 피해를 보는 나라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지금 죽고 있는데 강도가 6.3이었죠. 국제사회의 관심이 온통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러한 무력 충돌에 지금 집중되어 있으면서 가뜩이나 어렵고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희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왜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러운지 정말 어떤 식으로든 돕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네, 아프간이 지금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 뉴스가 오히려 묻히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예비군 등 40만 명을 넘나드는 병력을 동원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본격적인 지상작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일치, 그러니까 72시간 분의 식량과 물품을
각자 소지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그렇죠. 건데 일단 들어가면 3일간 좀 각자 작전을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3일 안에 다 끝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지상전이 왜 지금 우리가 우려되느냐면요. 사실 지금 뭐 벤구리온 국제공항에다 지금 뭐 로켓포를 하는 그런 지금 뭐 공중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상전이 벌어지면 여기서 일어나는 사상자와 피해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려가 지금 뭐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시리아가 지금 참전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확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골든아워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국제사회의 지금 어떤 눈총이라든가 지금 이 경각심은 극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와 IS 등이 그렇죠.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되면 이 국제전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든타임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는 거죠. 정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의 지상군을 지금 뭐 급파하는 부분들은 정해진 듯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빠르게 이 부분들이 해결의 실마리 지금 보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를 맹비난하고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 발바로 이루어진 두 번째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침공을 영어로 퓨어 이블, 순전한 악행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loodthirstiness brings to mind the worst rampages of ISIS. This is terrorism. There's no justification for terrorism. There's no excuse. 네, 퓨어 이블 이런 표현은 뭐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미 이스라엘 인근의 동지중해상에 파견돼 있는 세계 최강의 항모전단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외에 미국은 항모전단 2개를 추가로 파견을 했습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네, 사실 미국 나름대로 대중동 정책의 일련의 어떤 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민간인도 지금 인질로 지금 희생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봐야 됩니다.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그 정재계 그리고 심지어는 문화예술계에 이르기까지 유태인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뭐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보다도 훨씬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그리고 지금 하마스를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지상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속도감 있게 하마스를 제압하느냐에 지금 미국의 중동 정책의 명운도 달려 있다라는 그런 공통의 이해를 갖는 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혹한 방법으로라도 지상군을 통해서 하마스를 제압하려고 들 것이고 이것이 장기전화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동안 또 네타냐후가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이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타냐후 입장이라면은 아마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제압하는 걸 성공이라고 할 것이고 미국도 그런 점에서는 일정 정도 지금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헤즈볼라라든지 지하드라든지 이런 테러 집단은 이미 제가 볼 때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란이나 시리아는 지원은 하되 이것이 아주 그 노골적인 지원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심초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부인하면서 이미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대통령실에서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골든타임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유류 파동으로 당시에는 얘기했고 영어로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아 이게 중동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구나라는 걸 이미 수십 년 전에 실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사실 그런 세대 중에 한 그 사람인데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국내 금융시장과 원유 등 실물 경제의 변동성을 예의 주시해달라고 거듭 주문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오일 쇼크는 아직 조짐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과거에도 있고 네. 우리 그 금융시장도 지금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1973년도 제4차 중동 전쟁, 욤키프르 전쟁이 있은 이후에 오일 쇼크가 나와서 1979년까지 지금 계속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를 굉장히 흔들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세계적으로 지금 석유의 어떤 변동성은 극도로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지에서 지금 평가하는 거는 1974년도 제4차 중동전쟁이 가장 큰 중동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0년 딱 됐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화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쟁의 스케일이 지금 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막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많은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주문들을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터진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어제 점검회의에서도 보고가 있었죠? 네. 중동에 지금 수출 중인 우리나라 중소기업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특히 수송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피해 현황을 접수하면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는 조기에 선제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동 정쟁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에는 방한 중인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국 상원의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상원의원 대표단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네, 기념 촬영을 하고 있고 저 왼쪽 윤 대통령의 오른쪽이 되겠네요. 척 슈머 상원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와중에 뭐 예정돼 있던 그런 그 접견이긴 하지만 화제가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 수 없었겠고 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척 슈머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동지이자 절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상원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의원이라 하더라도 하원과 상원의 그런 어떤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주에 2명밖에 없는 상원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원의원이 5명이나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고요. 또 이들은 아마 뭐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우리도 이런 하마스의 테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취하되 지금 그 배후에 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어서 상당히 그 종주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 전에 그 이란과 상환 관계가 있어서 그 이란의 상당 액수의 그런 상환을 한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민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바로 그 한미 간의 경제 문제
문제입니다. 뭐 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실은 미국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관련해가지고 공급망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그 양해와 지원을 얻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들 보니까 주로 뉴욕이나 또는 뭐 뉴햄프셔나 루이지애나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 그러니까 그걸 보통 이제 그냥 다 뭉뚱그려서 세일즈 외교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미국의 뭐 2차 전지 관련 공장 합작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한미일과 북핵 위협에 대한 어떤 그 한미일의 공조 이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광주광역시 특히 강기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국가보훈부가 권고를 했습니다.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한 뒤에 첫 번째로 한 권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율성 개인에 대한 지금 우리가 해석들이 좀 틀리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이라는 그런 단서를 붙입니다만 전범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서 온 사람인데 그분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거기에 공로를 하고 뭐 한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뭐 헌법부터 나와서 뭐 굉장히 많은 법률에 지금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훈부로서의 첫 권고 저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네. 이 정율성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 번 저희가 이 시간에도 다뤘지만 인민군 행진곡을 작곡을 했고 또 중국의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는데 이게 나중에 중국군, 당시에 중공군이죠. 그 행진가로 쓰였고 그래서 신중국의 100대 인물로 중국의 이제 그 봉안이 죽어서 묻혔잖아요. 중국인 공산당 간부로 죽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광주에 정율성이라는 당신네가 영웅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물론 추진돼 왔던 겁니다만 힘이 실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중국과도 다양한 그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든지 또는 뭐 전략적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은 군가를 만들었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는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좌편에 쓰신 분들도 있고 우편에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의 사상이 좌익이냐 우익이냐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그 민족 상잔의 그런 전쟁을 겪었고 북한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력이 지금 있는데 그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북한의 이익이 되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이분이 독립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기록하고 싶다면 그건 그것대로 기록을 하되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점에서 광주 내에서도 이 정율성 씨와 관련해 갖고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많고 여론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적으로 정당이 다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익을 해치면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의 얘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 장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거나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그런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주시에 권고를 했고
하지만 미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같은 조치는 취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 법에 따라 지금 조처를 취해가는 것 같고요.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나팔수 역할과 응원대장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특히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다음에 그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적인 남침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독립운동이나 좌익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정권에 유익한 활동을 했으면 그것 자체는 문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장군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그 1860년대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군의 장군이 있고 북군의 장군이 있는데 어쨌든 북군 주도로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흑인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흑인들에 대해서 정말 그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로버트 리라는 남군 영웅이 그래서 그 남군 영웅의 동상들마저도 해체하면서 그 통합을 시도하는 미국의 노력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광주시장이 좀 더 그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예까지 들어서 비교를 해주셨어요. 법조인 출신인 박 장관은 이 권고가 법률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주무장관이 어떤 법적인 시정 요청 이걸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188조에 의하면 지자체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의를 해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주무장관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보훈부 장관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행안부라든가 그다음에 문화부 이런 데서 지금 뭐 우리가 조치가 가야 되고요. 이제 여기를 우리가 뭐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국민과 우리 국군에게 총뿌리를 겨는 전범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가볍게 본다 그러면 사실 국가라는 품격은요.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느냐에 딸려 있는데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한탄을 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율성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고요. 광주 출신이지만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서 활동한 신중국의 100대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특히 6.25 때는 북한군의 선전장교로 내려와서 서울에 체류를 했고 그때 일부 문화재까지 절도해간 그야말로 전범이라는 그런 역사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방중 이후에 당시에 그 보훈처도 근데 서운을 못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보훈처도 서운을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6.25 때 북한군 다른 부장도 아니고 선동부장이었다고 그러죠. 또 문화재를 훔쳤다. 그런 약탈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그 서운을 하기를 원했으나 그 보훈처에서 서운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념의 왼쪽에 있다라는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북한 정권의 그 행태에 대해서 보면서도 무슨 평화라든지 또는 포용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또 북한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한들 지금 북한과 평화를 유지해 이런 식의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그럼 독립 영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객관적 기준을 세울 것인지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준은 상당히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문화재 약탈이라든지 북한 체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선전부장이라는 거는 북한 인민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광주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예산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율성 관련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005년인데 그 이후 17년간 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투입된 예산 12억 원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12억이 넘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전체의 48% 정도가 지금 쓰여지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관련된 예산으로 쓴 거는 117억입니다. 네. 따라서 어마무시한 지금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의 진짜 우리 숭고한 우리 국가유공자의 정신과 헌신에 반대되는 임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고요. 이렇다 보면은 주무장관으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부분들을 정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지난 정권 때 보면은 중국과의 문화교류, 관광객 유치, 관광객 유치하고 국가의 품격하고 뭐가 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그렇게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산이 굉장히 잘못 쓰였다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강기정 광주시장 내가 이를 가겠다. 마이웨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없다. 그러니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정율성 씨를 발굴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 때였다, 이런 말도 하는데 네. 노태우 정부 때 발굴해가지고 당시에 한중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활용했다 하더라도 정율성이라는 인물이 일제 군국 주의 하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러나 해방이 된 후에 북한이라는 그 소위 하나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후대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사실에 따르면 과연 광주시에서 정율성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미화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위법한 사항이 있다 없다라고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시정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자율적이기 때문에 조처하지 않겠다, 법으로 위반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그 보훈부에서는 정율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광주시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과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에 큰 해를 준 사람도 위법하지 않으면 다 이게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시스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픽에 이 조사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이 결과를 보면요,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에 반대 의견이 높아요. 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찬성하는 부분은 27%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대하는 의견은 놀랍게도 51%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광주, 전라, 뭐 이주에서는 굉장히 뭐 찬성할 것 같은데 거기도 40% 가량이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도 이것은 굉장히 반대되는 지금 뭐 부분들이고요. 항상 우리가 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광주광역시를 소재로 한, 장소로 한 얘기, 좀 다른 각도의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올해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비엔날레가 있고 디자인 비엔날레가 있거든요. 넉 달 전에는 그냥 비엔날레였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넉 달 만에 광주에 또 내려가서 직접 참관도 했고 여러 그 행사에도 참여를 했고요. 문화예술계 육성에 더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김 여사가 방문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간 건데요. 10월 10일이었습니다. 강기정 시장도 참석을 했고요. 네, 바로 또 김 여사와 강 시장이 지금 같이 참석해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전시물들, 의자 전시물들을 강 시장과 김 여사가 같이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방문객이 4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자, 이 문화 비엔날레는 좀 알겠는데 이 디자인 비엔날레는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41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거냐? 목표 이 참관 수가 4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1월 7일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41만 명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는 이제 디자인 부분들, 그러니까 순수 미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워낙은 홀수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이거든요. 그래서 정통 미술과는 조금 차별을 두는 우리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디자인만 전공으로 하는데 이번이 10회째를 지금 돌파하고 있고요. 대규모 국제적인 지금 회의로 가고 있어서 지금 36개 지역 기업과 13개국에서 지금 해외에서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절찬리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에 광주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그렇죠. 현대미술, 사진, 건축, 현대미술전 등이 개최가 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모던 아트 분야의 그 유명한 이제 세계적 전시회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발돋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석한 데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동남아, 그다음에 UAE 전 세계에서 지금 모이면서 굉장히 관심을 분 부분들이 있고요. 디자인하면 또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굉장히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교감들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사실 비엔날레 이제 7월 달에 지금 김건희 여사 다녀오시면서 그때 강기정 시장이 한 번 더 꼭 오셔서 디자인의 전문가로서의 또 어떤 첨언이라든가 좋은 점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성사가 되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하게 된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는 강기정 시장의 초청을 받아서 넉 달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겁니다. 지난 6월, 7월 광주 비엔날레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그 초청인데요. 이번에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넉 달 만에 다시 간 거죠? 네,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방문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모든 그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서울과 그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그 호남은 그 특화시킬 때 예인들이 많은 곳인데 이런 비엔날레라든지 또는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광주의 이름을 이렇게 글로벌라이즈, 세계화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해외 수출 계약이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다. 네. 경제적 성과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한 일련의 어떤 그런 그 광주의 그런 어떤 디자인 그리고 예술 도시로서의 그 확대 이 부분에 대통령 부인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관심이 여기 이제 그 추가됨으로써 광주를 그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진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그렇죠. 사실 진영 갈등의 뿌리는 지역 갈등, 지역 분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보수라든지 또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정당 소속의 대통령 그 부인이 광주를 방문함으로써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매우 부드러운 어떤 통합을 그 조금이라도 그 가시화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강기정 시장은 앞에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 좀 다른 측면에서 참석을 했는데 그런 면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유치원 체험학습까지 직접 참관하고 체험을 했다고요? 네, 더 리틀 큐레이터라는 해서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 그다음에 이런 예술 쪽에 지금 자기의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가 담글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면요. 광주라는 이런 도시 자체도 문화 선두 도시로서의 지금 자격을 갖춰가는 거거든요. 문화라는 게 하루 배워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서 많은 어린이들과 교감을 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눈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장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지만 디자인이라는 문화의 한 축을 새롭게 광주에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분명히 마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수교한 지가 무려 140년이 됐다고 합니다. 1세기가 훨씬 넘은 그런 역사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문화예술 육성에 힘을 더욱 좀 더 보태겠다고 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말하면서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우리가 140년 수교를 했는데 그걸 기념하는 합동 전시를 광주에서 하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대목에서 다른 정부의 어떤 대통령 부인과는 조금 차별성을 가지는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네. 지난주에 그 개식용 금지법 제안과 관련한 그런 어떤 영부인의 어떤 그 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까지 불리는. 이번에는 이탈리아 대사 부인이 아닌 대사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수교를 기념해가지고 지금 전시를 제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본인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상당히 적극적인 영부인으로서의 내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그 대중들에게 어떤 반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그 강론의 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왜 유치원 체험학습을 직접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우리 대통령 부인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그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그 심리적인 압박이 그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아트 즉 예술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영부인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시도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렇군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김 여사는 지난 9월에는 청주에 갔었는데 이때는 비공식적으로 가서 그 보도도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건데 이게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려서 거기 간 거라고 하는데 자, 비공식 방문이긴 했지만 네. 이 비엔날레가 우리나라에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만 보면 7개 외 도시에서도 계속 비엔날레를 하고 있고요. 공예라는 자체가 한국의 대표 예술적인 오브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면서 지금 보시니까 행보가 전국을 순회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한국의 문화에 아주 우열한 굉장히 높은 그런 예술성을 지금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10월 6일에는 제주도를 김 여사가 찾았는데 은갈치 행사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은갈치,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산물이고요. 해녀 축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 전국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광주, 강릉, 제주 이제 이런 곳, 물론 부산과 서천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예술이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그 오염 처리수 그 방류 문제 때문에 네.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면서 그 영부인의 어떤 그 행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우리 관광이 잘 되고 있지만 해외 관광객들이 좀 와서 경제 효과를 좀 일으켜야죠.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월에 한국 방문회의 명예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 이후로 이 역할에 아주 힘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옥 위원이 얘기한 좀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뭐 아까 사천의 한선모시라든가 강릉의 세계 합창대회 전국을 하면서 한국의 K컬처의 우수성과 한국이 왜 이렇게 우수한 그런 감정의 고를 갖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세계에 널리 하시면서요. 또 해외에서 보면 영부인도 가신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런 등등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광주에 간 김건희 여사, 아까 강기정 시장과 함께 회의도 하고 같이 이렇게 전남회를 보는 모습을 봤지만요. 문화와 경제에는 진영도 없고 좌도 우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우김 전 국회의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